안녕하세요. 굿산 이야기를 담은 친구 같은 상주방송 92.7MHz 손정자의 두루치기에서 오늘은 지구의 역사에서 인류는 어디쯤 있을까? 기후 위기 속에서 행동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다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지구의 역사에서 인류는 어디쯤 있을까입니다. 인류는 어떻게 생태계의 정점에 올라 지구를 점령했을까요? 그리스 신화에 따르면 신들은 동물들을 창조한 뒤 거인족 프로메데우스와 그의 아우 에페메테우스에게 동물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능력을 나눠주게 했습니다. 신이 난 에페메테우스는 강한 힘, 빠른 발, 위장술, 뛰어난 시각, 청각, 후각, 날개, 독, 발톱 등의 능력을 마구 나눠줬습니다. 그렇게 능력을 퍼주다 보니 인간의 차례가 왔을 때는 나눠줄 능력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을 안 프로메테우스는 신들로부터 기술, 불, 언어의 능력을 훔쳐 인간에게 주었습니다. 이 이야기처럼 인류는 도구를 만드는 기술, 불을 다루는 능력, 언어를 통한 집단 학습과 협력을 통해 급변하는 환경에 적응하게 됩니다. 농업혁명 이후 도시와 문명, 종교와 국가를 만들어냈고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고 대량 생산체제를 갖춰 풍요와 편리의 세계를 열었습니다. 역경 속에서도 삶의 의지를 불태우며 집단적 힘을 발휘해 세상을 발전시키는 인류는 마침내 생태계의 최상위에 자리 잡았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지구의 역사에 포개어보면 무엇이 보일까요? 발전과 함께 인류는 많은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빈곤과 불평등은 여전히 인류의 과제로 남아있고 민주주의와 인권, 평화의 미래도 아직 멀기만 합니다. 기후위기와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환경과 생태의 문제 역시 절박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껏 성취로 봤던 인류의 진보나 과학기술이 발전이 오히려 지구와 생태를 파괴하는 현실에 눈뜨게 된 것입니다. 이제까지 지구 환경을 급격하게 변화시킨 사건으로는 운석 충돌, 화산 폭발, 대륙판 이동 등이 있습니다. 이들 사건은 대멸종을 초래할 만큼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류가 운석 충돌에 버금가는 새로운 힘이 되었습니다. 인류는 컴퓨터를 만들고 우주선을 쏘아 올리는 진보를 이루었지만 동시에 기후, 토양, 하천과 바다, 생물 다양성 등 지구 체계를 교란하고 있습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인류가 지구 지질 자체를 변화시킨 산업혁명 이후 시대를 인간의 시대, 인류세로 불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실 인류의 진보는 기술, 불, 언어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맑은 물, 깨끗한 공기, 부드러운 흙이 있는 지구가 삶의 터전이 되고 지구상의 생물들이 함께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인류가 자신의 능력에 도취해 이 사실을 망각한다면 미래는 어두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생존은 여전히 우리가 발 딛고 있는 땅 지구와 지구상의 생물들과의 공생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기후 위기 속에서 행동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다는 것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미래를 위한 금요일 운동이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매주 금요일마다 전 세계 곳곳에서 남녀노소가 미래를 위한 금요일 운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운동은 스웨덴 소녀 그레타 툰베리가 2018년 8월 매주 금요일에 의회 앞에서 시위를 위한 등교 거부가 적힌 손 팻말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이며 시작되었습니다. 현재 세계 각국 청소년의 지지를 얻으며 점점 규모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2016년에 발표된 파리 협정의 1.5도씨 지구 평균 온도 상승 제한 목표를 지킬 것과 불평등을 줄이고 안전한 세계를 만들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청소년들도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요구하며 교육청, 국회 등을 대상으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행동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이 운동은 왜 시작되었을까요? 기후위기는 왜 문제일까요?입니다. 인류는 지구에 처음 등장한 순간부터 환경을 오염시키고 훼손해 왔습니다. 불을 사용하면서 초원과 숲을 불태웠고 일부 동물들을 멸종시켰으며 농사를 지으면서 땅도 망가뜨렸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지구 전체를 봤을 때 일부에 불과한 변화였습니다. 이후 산업혁명이 시작되고 경제가 성장하면서 환경은 더 크게 훼손되었습니다. 석탄, 석유와 같은 화석 연료를 태우면서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와 대기 오염 물질이 증가하여 지구온난화가 일어났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인구가 증가하고 에너지 사용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기후변화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현재 지구의 인구가 80억 명에 육박한다고 하니 지구가 느끼는 부담은 엄청날 것입니다. 환경 파괴의 피해는 상대적으로 빈곤한 남반구 국가들이 더 느끼고 있습니다. 부유한 국가들이 경제 개발로 얻은 부를 누리는 동안 가난한 국가들은 숲 파괴와 사막화, 가뭄과 같은 이상기후의 후유증을 겪었고 기후 난민 또한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의 경우 가뭄으로 사막화가 일어나 농사지을 땅이 줄어들면서 지독한 기근을 겪고 있습니다. 기후위기가 심각해지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도 시작되었습니다. 그린피스와 같은 환경운동단체가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 학교에서도 환경 문제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여러 국가의 녹색당이라는 정당이 만들어지면서 환경 문제를 본격적으로 정치에서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인간이 자연을 지배할 수 있고 자연이 언제까지나 우리 곁에 존재할 것이라고 믿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런 믿음이 깨질 수 있다는 성찰이 있어야 기후위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이 마련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유를 찾아 거슬러 가보겠습니다. 싸우는 사람과 일하는 사람입니다. 싸우는 사람 기사는 어떻게 등장했을까요? 프랑크 왕국의 카롤루스 대제가 서유럽 대부분을 통합했지만 그가 죽으면서 왕국은 분열됐습니다. 이후 서유럽은 다시 바이킹족, 마자르족, 이슬람 세력의 침입을 받았습니다. 나라가 취약했기 때문에 지방 유력자들은 스스로 외부 세력의 약탈과 침입을 막아내야 했습니다. 이들은 성을 쌓고 가신이나 주민을 무장시켜 외적과 싸웠습니다. 전투에서 이겨 생명과 영토를 지켜낸 유력자는 자신을 위해 싸운 그 명성이 높아졌습니다. 왕은 유력자에게 자위를 내려 공을 칭찬하고 땅의 소유권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공식적으로 영주가 된 유력자는 자신을 위해 싸운 기사들에게 땅을 수여하거나 급여를 주어 보답했습니다. 왕과 제후, 기사 사이에 토지를 매개로 한 충성과 보호의 맹세가 여러 겹으로 맺어지면서 봉건제가 성립되기도 했습니다. 사회가 안정되어 가면서 기사는 일종의 신분이자 계층이 되었습니다. 기사는 갑옷을 입고 말을 탔는데 말과 갑옷이 워낙 귀해 이를 소유한 것 자체가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기사가 되기 위해서는 어릴 때부터 성마, 검술, 창술을 연마하고 기사에 걸맞는 말투나 행동거지를 배워야 했습니다. 명예를 소중히 여기고 약자와 여성을 보호해야 한다는 기사도가 강조되었고 용맹한 기사들의 무용담이 퍼지기도 했습니다. 그럼 일하는 사람, 농노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영주는 자신의 영토인 자원 안에서 왕의 간섭을 받지 않고 독자적인 권력을 행사했습니다. 자원 안의 농민들을 보호하는 대가로 그들을 지배하고 부역과 세금을 거둘 뿐 아니라 재판까지 담당했습니다. 이처럼 영주의 지배를 받는 부자유한 농민을 농노라 합니다. 농노는 영주의 허락 없이 자원을 떠날 수 없었고 직업을 선택할 자유도 없었습니다. 일주일에 3, 4일은 영주의 농토를 경작해야 했고 각종 세금도 부담했습니다. 장원에 하나밖에 없는 방앗간 같은 시설물을 이용하려면 사용료를 내야 했고 적의 위협을 받을 때는 하급 기사들과 함께 무기를 들고 장원을 지켰습니다. 집과 재산을 가질 수 있고 가정을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노예와 구분되지만 사실 노예보다 나을 것이 없는 처지였습니다. 11세기 프랑스의 한 주교는 신의 집은 하나가 아니라 셋이다. 기도하는 사람, 싸우는 사람, 일하는 사람. 이 셋은 결코 헤어져서는 안 된다. 한쪽이 바치는 봉사가 다른 두 쪽이 일하는 조건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기도하는 성직자와 싸우는 기사가 있으려면 일하는 농노가 꼭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결국 기도하는 사람과 싸우는 사람은 일하는 사람의 피땀 위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중세 유럽을 뒤흔든 대재앙 흑사병입니다. 흑사병은 어떤 병이었을까요? 1348년 이탈리아의 여러 도시 가운데 가장 빼어나고 고귀한 도시인 피렌체에 치명적인 흑사병이 돌았습니다. 천체의 영향이 인간에게 미친 것이라고도 하고 우리의 삶을 바른 곳으로 인도하시려는 하나님의 정의로운 노여움 때문이라고도 합니다. 전염병은 몇 해 전 동쪽에서 시작되어 살아있는 생명들을 셀 수 없을 만큼 빼앗으면서 서쪽을 향해 확산되었습니다. 흑사병은 감염된 사람의 얼굴과 피부가 검게 변하면서 죽는다고 해서 붙은 이름입니다. 패스트균을 가진 벼룩이 쥐에 붙어 살다가 사람의 몸에 옮겨 붙으면서 병을 일으킵니다. 패스트균에 감염되면 심한 열이 나고 며칠 만에 사망합니다. 중세인들은 병의 원인이 무엇이고 어떻게 전염되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병에 걸린 이유가 신이 내린 벌이라고 생각해서 기도를 하거나 자기 몸에 채찍질을 하기도 했습니다. 개나 고양이라 생각해서 죽이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유대인들이 우물에 독을 풀어 병이 발생했다는 소문이 돌면서 이들을 학살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흑사병은 유럽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흑사병은 유럽 전역에 급속하게 퍼졌고 그 결과 유럽 인구의 3분의 1 정도가 사망했습니다. 갑작스러운 대규모 인구 감소는 엄청난 사회적 변화를 불러왔습니다. 하느님에게 호소하는 것이 흑사병 예방이나 치료에 별 도움이 되지 못하면서 교회의 권위가 추락했고 영주의 지배력도 크게 약해졌습니다. 흑사병은 신분을 가리지 않았기 때문에 영주나 관리들도 병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도시의 관리들이 사망하여 행정이 마비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큰 문제는 노동력이 크게 부족한 것입니다. 일손이 부족해지자 영주들은 농노들에게 더 좋은 조건을 제시했고 농노들은 더 많은 자유와 이윤을 요구했습니다.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도망치는 농노도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일부 영주들은 줄어든 수입을 채우기 위해 농노들을 더 쥐어짜기도 했습니다. 이에 농노들이 무력으로 대응하면서 1381년 와트 타일러의 난과 같은 봉기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결국 농노를 기반으로 한 폐쇄적인 장원이 점차 해체되었고 중세 복원사회는 막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콜럼버스가 아메리카로 향하는 항로를 열다입니다. 유럽인들은 왜 새로운 항로를 찾으려고 했을까요? 1453년 서로마 제국 멸망 후에도 1000년을 더 이어오던 비잔티움 제국이 오스만 제국에 의해 무너졌습니다. 비잔티움 제국의 멸망으로 유럽은 향신료와 비단 같은 아시아의 인기
식품이 들어오던 통로를 잃었습니다. 다행히 이 시기는 조선술과 항해술이 발달하고 나침판이 보급되면서 먼 바다까지 항해할 수 있었습니다. 유럽인들은 아시아로 가는 새로운 항로를 찾아 나섰습니다. 특히 지중해 무역에서 소외되어 있었던 대서양 연안의 포르투갈과 에스파니아가 새로운 항로를 찾는 데 가장 적극적이었습니다. 포르투갈은 아프리카를 돌아 동쪽으로 가는 항로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1488년 발토로메우스 디아스가 아프리카 최남단까지 가는 항로를 개척했습니다. 그 뒤를 이어 바스코 다마가가 아프리카 남단의 희망봉을 돌아 인도까지 향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한 발 늦은 에스파니아는 새로운 항로를 찾아야 했습니다. 1492년 이사벨라 여왕의 후원을 받은 콜럼버스가 아시아를 향해 동쪽이 아닌 서쪽으로 출발했습니다. 지구는 둥그니까 서쪽으로 계속 가면 아시아에 도착할 수 있다고 믿은 것입니다. 하지만 콜럼버스의 생각과 달리 한 달이 지나도록 육지는 보이지 않았고 선원들은 불안 속에 지쳐갔습니다. 선원들의 불만이 터지기 직전 그토록 바라던 육지가 나타난 것입니다. 바로 아메리카 대륙이었습니다. 콜럼버스는 이후 3차례나 더 이곳을 항해했지만 죽을 때까지 자신이 간 곳을 아시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곳곳 사람들은 인디언이라 불렀고 쿠바 근처 섬들은 서인도 제도라는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항로 개척은 어떤 변화를 가져왔을까요?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오가면서 개척한 항로는 유럽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먼저 교육의 중심지가 지중해에서 대서양으로 옮겨졌습니다. 유럽의 공산품, 아프리카의 노예, 아메리카의 설탕과 담배로 이어지는 대서양 삼각 무역으로 유럽은 엄청난 부를 쌓았습니다. 아메리카에서 약탈한 금, 은의 양만 해도 어마어마했습니다. 유럽은 대서양 무역으로 거대한 자본을 축적하고 자본주의를 발전시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메리카 원주민들에게 유럽과의 만남은 재앙이었습니다. 유럽인들은 아메리카 문명을 파괴하고 금, 은을 약탈했습니다. 또 홍역, 천연두 등의 전염병이 퍼지면서 면역이 없던 원주민들은 속수무책으로 전체 인구 중 4분의 3 정도가 죽어나갔습니다. 이후 유럽은 아메리카를 식민지로 삼아 금은 광산이나 사탕수수, 커피, 담배 농장을 운영했습니다. 원주민들은 노예 신세로 전락했고 아메리카는 유럽의 약탈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성주 FM 92.7MHz에서 손정자의 두루치기를 듣고 계십니다. 잠시 쉬었다 가겠습니다. 수프리치 밴드의 바람이 분화가 되겠습니다. 바람이 부나 어디서 부네 이 바람이 거기서 부나 아직도 부나 그대가 보낸 그 바람이 말을 하려고 손을 잡으려고 그때 말들 속에 그대 마음에 바람이 여기서 부는
바람이 거기서 부는 그 바람이 너무 아프네. 이 바람이 왜 이리 그대에게 부는 바람, 따스한 바람, 다시 한번 기다리네. 예, 계속하겠습니다. 루터가 교회의 타락을 비판하다입니다. 루터는 왜 면죄부 판매를 반대했을까요? 중세 유럽 사회에 막대한 영향을 끼쳤던 로마 가톨릭 교회는 시간이 갈수록 점점 타락했습니다. 십자군 전쟁과 흑사병을 거치며 교회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졌지만 여전히 교회의 힘은 막강했습니다. 성베드로 성당 정축을 위해 큰 돈이 필요했던 교황 레오 10세는 면벌부 판매를 허용했습니다. 면벌부는 연옥에서 받아야 할 벌을 사면 받을 수 있다는 정서였습니다. 성사 교수였던 루터는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신이 내리는 은총에 대한 믿음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용서를 교황이 한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루터는 자신의 견해를 정리해 99개조 반박문을 게시했습니다. 이 반박문은 독일뿐 아니라 유럽 전역으로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예, 면별부는 교황은 자신의 고난이나 교회법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부과된 벌 말고는 어떤 벌도 면제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안 되고 그렇게 할 수도 없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헌금 상자에 던져놓은 돈이 땡그랑 소리를 내자마자 영혼이 연옥에서 벗어난다는 설교는 단지 인간이 지어낸 이야기였습니다. 종교전쟁은 어떤 결과를 낳았을까요? 교황청은 루터에게 99개조 반박문을 처리하라고 했으나 루터는 이를 거부하고 가톨릭 교리 전반을 비판했습니다. 그는 교황이 그리스도교 세계의 우두머리라는 개념까지 문제 삼았습니다. 신성로마 제국 황제가 직접 나서서 가톨릭에 대한 비판을 철회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이마저도 거부했습니다. 결국 교황은 루터를 이단으로 규정하고 파문했습니다. 루터의 주장은 교황이나 황제에 맞서는 제후들에게 큰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교는 로마 가톨릭과 신교로 나뉘어 많은 갈등을 벌인 끝에 1555년 아우크스부르크에서 제후와 자유도시는 루터파와 로마 가톨릭 중 하나를 택할 수 있다고 합의했습니다. 이후 신교 세력이 늘어나면서 갈등은 더 커졌고 결국 프랑스의 위그노 전쟁인 30년 전쟁이 독일 같은 종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전쟁의 시작은 신교와 구교 간의 갈등 때문이었지만 각국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면서 전쟁은 장기화되었습니다. 비참한 전쟁으로 많은 희생을 겪은 끝에 마침내 종교 자유가 허용되었습니다. 1648년 유럽 각국이 맺은 베스트팔렌 조약은 아우크스부르크 합의를 재확인하고 서로의 주권을 인정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제 정치에서 종교의 역할이 크게 줄어들면서 중앙 집권적인 새로운 국가가 출현하게 됩니다. 가자 베르사유로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은 어떻게 탄생했을까요?
인간은 자유롭게 그리고 평등한 권리를 가지고 태어나며 또 그렇게 존속한다는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 제1조의 내용입니다. 이 선언은 시민의 기본적 권리를 밝힌 중요한 문서로 프랑스 혁명의 정신을 오롯이 담고 있습니다. 1789년 프랑스 왕실은 심각한 재정 위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루이 16세는 새로운 세금을 걷기로 마음먹고 베르사유에서 성직자, 귀족, 부르주아, 시민 세 신분이 모이는 삼부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그러나 삼부회는 세금 징수에 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시민계급의 대표들은 따로 모여 국민의회를 만들었습니다. 국민의회가 어떤 세금도 자신들의 동의 없이 징수할 수 없다고 주장하자 루이 16세는 국민의회의 해산을 명령했습니다. 국민의회는 이를 거부하고 오히려 새로운 헌법 제정을 요구하며 루이 16세를 압박했습니다. 루이 16세가 무력으로 국민의회를 진압하려 하자 파리 시민들이 나섰습니다. 시민들은 무기를 확보하기 위해 감옥으로 사용되던 바스티유 요새를 습격하고 왕에게 반기를 들어 수용된 정치범들을 석방했습니다. 이를 기점으로 전국적으로 혁명의 열기가 타올랐습니다. 8월 26일 국민의회는 혁명의 이념을 담은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이 선언에서 시민의 권리란 자유, 소유권, 안전, 압제에 대한 저항을 뜻합니다. 여성은 시민이 아닌가요? 여성은 자유롭게 그리고 권리에서 남성과 평등하게 태어나며 그렇게 존속한다는 여성과 여성 시민의 권리 선언이 1791년 제1조에 적혀 있습니다. 이는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 발표 2년 후 등장한 또 하나의 권리선언이었습니다. 이 선언의 배경에는 1791년 국민의회가 새롭게 만든 헌법이었습니다. 새 헌법은 여성의 권리를 매우 제한했습니다. 특히 가난한 여성의 정치적 권리는 남성 시민과 비교할 수 없이 낮았습니다. 이런 불평등에 반발하여 올랭포드 구주가 여성과 여성 시민의 권리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프랑스 혁명 초기 여성의 참여는 활발했습니다. 1789년 10월에는 빵을 요구하는 무장한 여성 6-7천 명이 베르사유 궁전으로 행진했습니다. 여성 대표들은 루이 16세와 면담하며 빵 공급을 약속받고 파리로 돌아왔습니다. 베르사유 행진을 통해 많은 여성이 자신들의 사회적 역할을 지각했고 여성협회를 만들어 교육활동과 자선활동을 펼쳤습니다. 또 이들은 프랑스 혁명에 반대하는 국가인 오스트리아, 프로이센, 영국, 러시아 등과 전쟁이 일어났을 때 여성 국민 방위대 조직을 위한 청원서를 작성하기도 했습니다. 혁명 속 여성들은 사회를 향해 외치고 있었습니다. 여성은 시민이 아니란 말인가? 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라틴 아메리카의 해방자 시몬 볼리바르입니다. 세 나라의 화폐 속 인물이 같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에콰도르의 화폐에서 동일한 인물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라틴 아메리카 독립의 역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라틴 아메리카는 오랫동안 에스파니아의 식민지였습니다. 에스파니아는 금과 은을 비롯해 플랜테이션 농업으로 재배되는 사탕수수와 커피 등 라틴 아메리카에서 생산되는 것을 약탈해 갔습니다. 에스파니아의 가혹한 통치와 간섭은 라틴 아메리카의 원주민뿐만 아니라 삼각 무역으로 라틴 아메리카에 온 흑인 에스파니아인이지만 라틴 아메리카에서 나고 자란 크리오요는 이들 간의 혼혈인까지 이 땅에서 살아가던 많은 이에게 견디기 힘든 고통을 안겨 주었습니다. 시몬 볼리바르는 왜 해방자라 불릴까요? 화폐 속 주인공 시몬 볼리바르는 크리오요 출신으로 라틴 아메리카의 독립전쟁에 앞장선 인물입니다. 베네수엘라의 수도 카라카스에서 태어난 볼리바르는 일찍 부모님을 여의고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지만 청년 시절 유럽 여행에서 프랑스 혁명의 열기를 몸소 느끼며 라틴 아메리카의 독립 의지를 높였습니다. 볼리바르는 라틴 아메리카로 돌아온 후 독립운동을 전개했지만 여러 차례 봉기에 실패하고 피신했습니다. 1819년 다시 세력을 모아 콜롬비아를 공격한 그는 영국의 지원을 받아 에스파냐 군대를 물리치고 그란 콜롬비아 혁명정부를 구성했습니다. 이후 볼리바르는 오늘날의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에콰도르를 연이어 해방시키며 해방자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시몬 볼리바르는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요?입니다. 현재 볼리바르에 관한 평가는 엇갈립니다. 라틴 아메리카 독립의 영웅이지만 자신이 세운 공화국의 종신 대통령이 되었다가 쫓겨나다시피 콜롬비아를 떠났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그의 집권기 동안 원주민의 처우는 더욱 나빠졌습니다. 볼리바르는 새로운 독재자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없었지만 그가 라틴 아메리카 독립에서 바친 헌신과 열정만은 진심이었습니다. 이는 독립전쟁 중 망명지에서 쓴 자메이카에서 보낸 편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노력은 성공으로 보상받을 것이다. 라틴 아메리카의 운명은 필연적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에스파니아가 아메리카를 옥죄는 줄은 끊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죽음, 멸시, 상해 위험이 두렵지만 계모 에스파니아의 손에서 다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빛을 보았고 어둠으로 다시 떨어지기를 원치 않습니다라고 했습니다. 1848년 혁명이 유럽을 휩쓸다입니다. 1848년 혁명은 세계혁명입니다. 다시 한번 시작된 혁명이 유럽을 뒤흔들었습니다. 이탈리아, 독일, 폴란드, 헝가리, 영국, 심지어 유럽이 아닌 지역에서도 혁명의 열기가 이어졌습니다. 저명한 사회학자들은 윌러스틴은 1848년을 세계혁명의 시작으로 평가합니다. 역사학자인 홈스 보험은 역시 1848년을 기점으로 유럽의 전환이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2월 혁명의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1848년 혁명의 주요한 원인은 몇 해 앞서 미국과 유럽에 번진 감자 역병이었습니다. 그중 밀과 호밀의 수확마저 좋지 않았습니다. 민중들은 빵을 달라고 요구했고 이는 사회적 부를 평등하게 나눌 수 있는 정치적 권리에 대한 요구로 이어졌습니다. 1848년 2월 부유한 상공업자, 소상공인, 공장 노동자 등 파리의 시민들이 무능하고 탐욕적인 정부에 항의하며 거리에 바리케이트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혁명의 시작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프랑스 2월 혁명이지요. 혁명가들은 프랑스 식민지의 모든 노예를 해방하고 모든 남성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헌법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불안 요소가 있었습니다. 같은 시민이라도 부유한 중산층은 정치적 권리를 요구했지만 노동자는 안정적인 일자리와 식량, 주택과 같은 경제적 변화를 원했습니다. 이런 입장 차이는 서로 간의 연대를 깨뜨려 오늘의 동지가 내일의 적으로 변하는 상황을 만들었고 프랑스의 운명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1848년 혁명은 어떻게 유럽 전역으로 번져 나갔을까요? 나폴레옹 몰락 이후 유럽 각국의 왕들은 프랑스 혁명 이전의 유럽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며 똘똘 뭉쳤습니다. 그러나 1848년 혁명은 금세 유럽 전역에 퍼져나갔고 민주주의 열기 속에서 국민 국가를 수립하려는 시민들의 혁명적 움직임이 활발해졌습니다. 그 시작은 이탈리아였습니다. 시칠리아 왕국에 저항하는 민중 봉기가 일어났습니다. 같은 해 3월에는 베를린에서 혁명이 시작되었고요. 베를린에서는 통일헌법이 만들어지고 의회가 설립되기도 했습니다. 통일헌법은 부정되고 의회도 해산되었지만 국민 국가 건설을 향한 요구는 커져만 갔습니다.
되었습니다. 1848년 혁명은 일부 식민지 지식인에게도 영감을 주어 브라질에서도 같은 해 봉기가 시작되었습니다. 1848년 혁명으로 유럽에서는 전통적인 국가 질서가 무너지고 그 무너진 잔해 사이에서는 새로운 국가의 싹이 점차 자라나게 됩니다. 그리고 선거권을 위한 투쟁인 차티스트 운동입니다. 차티스트의 요구는 무엇이었을까요? 산업혁명 이후 등장한 노동자 계급은 자신들의 정치적 권리를 요구하고 나섰고 1838년에 21세 이상의 모든 남성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라는 차티스트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당시 귀족, 지주, 자본가 남성에게만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던 영국 정부는 이러한 요구를 철저히 무시하고 차티스트 운동에 가담한 이들을 억압했습니다. 차티스트 운동은 어떤 결과를 가져왔을까요? 입니다. 노동자 계층은 열악한 자신들의 삶을 직접 개선하기 위해 선거권을 획득해 정치적 목소리를 내고 싶었습니다. 즉 국가의 구성원으로 인정받고 국민 또는 시민이 되고자 했습니다. 차티스트 운동을 이끈 급진 세력은 집회와 행렬, 선전 활동, 파업, 봉기 등을 전개하며 거듭해 투표권을 요구했습니다. 이런 노력으로 1918년 모든 인민의 보통 선거권이 확립되었습니다. 하지만 남녀의 차별, 남성은 21세 이상, 여성은 30세 이상 보통 선거권이 여전히 존재하다가 1828년에 이르렀어야 남녀 모두 보통 선거권을 획득할 수 있었습니다. 차티스트 운동은 침체와 부흥을 거듭했으나 선거권을 통한 시민 권리 획득과 민주주의 확산이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성주 FM 92.7MHz에서 손정자의 별 두루치기를 듣고 계십니다. 나훈아의 무심 세월이 되겠습니다. 무심한 세월아 냉정한 세월아 너는 어찌 그리도 빠르니 너 따라가려니 이젠 힘이 들구나 우리 잠시 쉬어가자 얄궂은 세월아 변덕쟁이 세월아 나 어릴 땐 그리도 늦더니 숨가쁜 한 세상 앞만 보고 왔는데 어서 따라오란 세월 나는 쉬엄쉬엄 쉬며 할 때다 허리 한 번 쭉 펴고 좋은 사람들과 놀다 갈 테니 제발 나 좀 두고 가거라 함께 온 세월아 오랜 친구 세월아 우리 잠시 헤어졌다가 이 다음 천천히 만났으면 좋겠다 너 혼자만 먼저 가거라 나는 쉬엄쉬엄 쉬며 할
세워라 오랜 친구 세워라 우리 잠시 헤어졌다가 이 다음 천천히 만났으면 좋겠다 너 혼자만 먼저 가거라 너 혼자만 먼저 가거라 예, 계속하겠습니다. 유럽의 국민국가가 탄생하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태리 건국 삼걸전이 대한제국에서 베스트셀러가 된 까닭은 무엇일까요? 1907년 대한제국에서는 신채호가 번역한 이태리 건국 삼걸전이 발간되자마자 큰 인기를 누렸습니다. 이 책은 이탈리아의 국가 건설 과정에서 활약한 마치니, 카보우르, 가르발디 3명의 영웅적인 일생을 담고 있습니다. 당시 조선인들은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이 심해지는 상황에서 자주적인 나라를 만들어간 이탈리아의 민족 영웅들에게 큰 매력을 느꼈습니다. 비록 남의 나라 과거라도 우리의 현실을 해결하는데 큰 교훈이 될 수 있다라고 여긴 것입니다. 그러나 조선인들이 환호한 이탈리아 건국 이후 제국주의로 변신해 식민지 약탈전에 앞장섰다는 사실은 아이러니합니다. 이탈리아와 독일은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19세기 중반까지만 해도 이탈리아와 독일은 지도 위에 없었습니다. 작은 왕국과 공국으로 분열되어 있던 이곳에서 이탈리아와 독일이라는 국민국가가 탄생한 것은 1848년 프랑스 2월혁명 이후입니다. 2월혁명은 나폴레옹 몰락 이후 유럽에서 왕정으로 돌아가려는 보수적 흐름이 강해지자 이에 저항하며 일어난 혁명이었습니다. 시위가 시작되면서 왕정은 무너지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프랑스에서 시작된 2월 혁명은 곧 전 유럽을 휩쓸면서 이탈리아, 독일, 헝가리, 폴란드 곳곳에서 혁명과 민족운동의 촉매제가 되었습니다. 1848년 3월 베를린에서 혁명이 일어났고 프랑크푸르트에서 주민의 자유선거에 의한 국민의회가 설립되었습니다. 의회가 만든 헌법에 따라 국가가 성립되진 못했지만 이때 의회에 참가했던 비스마르크는 훗날 프로이센 수상이 되어 1871년 독일 제국을 만드는 핵심적인 인물이 되었습니다. 1861년에는 이탈리아 반도들의 왕국들을 하나씩 통일해 간 결과 이탈리아 왕국이 탄생했습니다. 사르데냐 왕국의 엠마누엘레 2세와 제상 카보우르, 민족주의자였던 마치니와 가리발디가 이탈리아 통일의 주역이었습니다. 이로써 독일과 이탈리아는 하나의 국민국가로 거듭났습니다. 이 국민국가란 무엇일까요? 국민국가란 같은 말과 같은 역사를 공유하며 애국심을 바탕으로 공동의 국민의식, 민족의식을 가진 국가로 자신들을 주권자라 여기는 국민 또는 서로 강력한 동질성을 느끼는 국민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국민국가는 유럽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근대적 국가 형태로 자리 잡아 여전히 그 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눈물의 길, 미국 원주민의 역사를 기억하다입니다. 미국의 역사 산책로 눈물의 길을 아시나요? 미국 국립공원은 눈물의 길이라는 역사 탐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9개 주에 걸쳐 뻗어 있는 이 길은 고향을 강제로 떠나야 했던 체로키 원주민을 기억하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아메리카 원주민들의 역사는 콜럼버스가 이 대륙에 발을 내딛는 순간 잔혹사로 변했습니다. 이주해온 백인을 향한 원주민의 친절과 환대는 자신들의 땅과 가족을 빼앗기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유럽인이 초기에 이주했을 때 겪었던 원주민들과의 갈등은 일정 기간 후 서로 공존을 이룬 듯 보였으나 원주민들을 향한 폭력적 추방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원주민 추방법은 왜 만들어졌을까요? 미국 7대 대통령 앤드류는 1830년 원주민 추방법을 만들어 인디언을 그들의 땅에서 쫓아냈습니다. 백인들은 미시시피강 동쪽에 살았던 원주민을 강 서쪽으로 이주시키는 정책을 추진해 합법적으로 원주민의 땅을 빼앗았습니다. 이 법으로 10만 명의 원주민이 미시시피강 서쪽으로 이주했고 이 과정에서 약 8천 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대신 백인들은 약 1억 에이커 1223.7평의 땅을 얻었습니다. 아메리카 원주민 추방을 지지했던 사람들은 원주민이 결국 사라질 종족으로 이 땅을 빼앗아도 끓일 것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심지어 원주민 추방 정책을 반대하는 사람들조차 어차피 신의 뜻에 맞게 자연스럽게 소멸한다면 굳이 폭력적으로 추방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논리를 펼쳤습니다. 그러나 아메리카 백인에게 원주민은 문명화되지 않은 열등한 존재였을 뿐이었습니다. 백인의 문명을 받아들여 그들의 교육제도와 관료 시스템 등을 도입한 문명화된 원주민 부족도 있었습니다. 체로키 원주민이 대표적입니다. 심지어 그들은 그들만의 문자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체로키족 역시 원주민 추방법에 따라 눈물의 길을 떠나야 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원주민의 강제 이주에 대해 사과했을까요? 2009년 미국 정부는 과거 원주민에 대한 폭력 행위와 잘못된 정책을 펼친 것에 사과하는 결의안에 서명했습니다. 2010년에 과거 미국 정부에 대항하다 숨진 원주민 부족이 묻힌 워싱턴 의회 묘지 앞에서 원주민 부족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과거를 공식적으로 사과하는 결의안을 낭독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결의안이 충분한 사과가 아니라는 평가도 적지 않습니다. 이처럼 아메리카 원주민 잔혹사에 대한 보상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결과 소수자로 몰린 원주민 후손들은 열악한 처지 속에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산업혁명, 자본주의 성장과 지구 파괴 가속화의 기점이 되다입니다. 역사책 속에 산업혁명은 어떻게 쓰여 있을까요? 백과사전에서는 산업혁명을 18세기 중엽 영국에서 시작된 기술혁신과 이에 수반하여 일어난 사회, 경제 구조의 변화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산업혁명은 사람이 손으로 만들던 물건을 기계가 생산하고 소나 말에 의존하던 동력을 전기력이 대체하는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또 석탄을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면서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생산성 향상을 이루었습니다. 특히 전기기관의 탄생은 교통혁명을 이끌어 세계를 더욱 가깝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프랑스, 독일, 미국 등으로 산업혁명이 확산되면서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상품을 생산하는 자본주의 경제가 더욱 발전했습니다. 영국의 산업혁명은 면직물 공업에서 시작되었습니다. 17세기 영국에서는 인도산 명진물이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인도산 면직물은 영국산에 비해 가볍고 따뜻하며 문양이 아름다웠기 때문입니다. 인도산 면직물은 수준 높은 수공업 기술과 낮은 농산물 가격 덕분에 경쟁에서 유리한 조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영국에서 실을 뽑아내는 방적기와 실이나 섬유로부터 천을 짜는 기계인 방직기가 발명되면서 상황이 달라집니다. 1790년대 초 전기기관에 의해 추진되는 뮬방적기가 공장에 설치되면서 면직물 공업이 영국 제조업에서 가장 중요한 산업이 되었습니다. 이때 영국에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던 석탄이 동력원으로 사용되면서 변화를 앞당겼습니다. 산업혁명의 번영 속에서 아동 노동 문제가 제기되다입니다. 공장법은 무엇일까요?
힘없이 지친 아이들이 찢어진 옷 사이로 뼈만 남은 앙상한 팔뚝이 보입니다. 기계 아래서 먼지를 뒤집어 쓰고 나온 아이 역시 마른 모습은 매한가지입니다. 곁에 서 있는 여성들은 머리가 헝클어지고 볼품없는 옷을 입고 있습니다. 뒤에 선 양복 입은 남성들과는 다른 모습입니다. 공장에서 일하는 소년 마이클 암스트롱의 삶과 모험이 출간되면서 소설에 묘사된 공장 속 아동 노동은 사회적 이슈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회에서 공장법을 추가로 제정하라는 여론이 높아졌습니다. 최초의 공장법은 1833년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은 9세 이하 아동의 고용을 금지하고 13세 이하 아동의 하루 노동시간을 8시간으로 제한했습니다. 공장주가 이들에게 초등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법의 시행을 위해 공장에 감독관을 두도록 규정했습니다. 그러면 공장법은 왜 필요했을까요? 공장법 제정은 산업혁명 당시 아동 노동이 얼마나 성행했는지 보여줍니다. 1833년 의회에서 작성한 공장조사위원회 보고서에도 아동 노동의 실태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공장주들은 보통 8, 9세 어린이들을 고용합니다. 드문 경우이긴 하지만 5세 어린이도 고용하고 있고 종종 6, 7세 어린이도 고용하고 있습니다. 노동시간은 식사시간과 휴식시간을 제외하고 14시간에서 16시간에 이릅니다. 공장주들은 감독자가 어린이를 매질하고 학대하는 것을 허용하며 실제로 자신이 그렇게 하기도 했습니다. 1800년대 들어 공장에 자동 미울 방적기가 보급되고 기계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아동 노동이 더 성행하게 됩니다. 개량된 방적기는 작업 속도가 빠르고 고장이 적어 성인 방적공이 여러 대를 관리했습니다. 그러면서 방적공이 거느린 아동의 수가 급속히 늘어났습니다. 아동들은 실 읽기 등의 단순 노동을 했습니다. 이 아이들은 어디서 왔을까요? 기계가 도입되면서 몰락한 직조공 집안의 아이들이 대거 공장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들은 감독관과 성인 노동자 아래 가장 낮은 위치의 노동자였습니다. 공장법 제정 이후 아동노동은 점차 감소했지만 노동자의 노동 현실은 여전히 열악했고 빈부격차는 갈수록 커졌습니다. 이런 사회적 배경 속에서 공장과 토지 등의 생산 수단을 모두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생산의 빈부격차를 없애자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를 사회주의라 합니다. 사회주의의 등장 또 다른 세상을 예고했습니다. 사실 인류의 진보는 기술, 불, 언어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맑은 물, 깨끗한 공기, 부드러운 흙이 있는 지구가 삶의 터전이 되고 지구상의 생물들이 함께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인류가 자신의 능력에 도취해 이 사실을 망각한다면 미래는 어두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생존은 여전히 우리가 발딛고 있는 땅, 지구와 지구상의 생명들과의 공생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의 경우 가뭄으로 사막화가 일어나 농사지을 땅이 줄어들면서 지속한 기근을 겪고 있습니다. 기후 위기가 심각해지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도 시작되었습니다. 그린피스와 같은 환경운동 단체가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 학교에서도 환경 문제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여러 국가의 녹색당이라는 정당이 만들어지면서 환경 문제를 본격적으로 정치에서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인간이 자연을 지배할 수 있고 자연이 언제까지나 우리 곁에 존재할 것이라고 믿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런 믿음이 깨질 수 있다는 성찰이 있어야 기후 위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이 마련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성주 FM 92.7MHz에서 손정자의 두루치기를 들으셨습니다. 마지막 음악을 듣겠습니다. 백남용의 주 하느님 크시도다가 되겠습니다. 주 하느님 지으신
찬양하리니 주 하느님 크시도다. 내 영혼 주를 찬양하리니 크시도다. 주 하느님 외아들 예수님을 세상을 위해 보내주시어 십자가에 내 죄를 대신하여 못 박히시어 돌아가셨네. 내 영혼 주를 찬양하리니 주 하느님 크시도다. 내 영혼 주를 찬양하리니 크시도다. 주 하느님 세상에 다시 올 때 내 기쁨 말로 다 못하겠네. 겸손되이 주님께 경배할 때 그 크신 공덕 내가 알겠네. 내 영혼 주를 찬양하리니 주 하느님 크시도다. 내 영혼 주를 찬양하리니 숲을 속 산길을 홀로 가며 아름다운 새소리 들을 때 산 위에서 웅장한 경치 볼 때 냇가에서 미풍에 접할 때 내 영혼 주를 찬양하리니 주 하느님 크시도다. 내 영혼 주를 찬양하리니